충청도 외곽산간 지역, 이른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골 도로 위로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부대 전체가 참여하는 전투 체험 훈련 겸 정신력 강화 행군이 한창 진행 중이었죠. 선두에는 젊은 장교들이 당당한 자세로 앞장서고 있고 그 뒤로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된 이 행군은 벌써 5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지만 모든 장병들의 의지는 여전히 굳건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긴 행렬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전투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조용히 대열 중간쯤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이로 보면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다른 젊은 병사들과 달리 특별히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으며 자신만의 페이스로 꾸준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전투복이 다소 색바른 것으로 보아 오래 입은 듯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남다른 기품이 느껴졌죠. 특히 그의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듯한 안정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주변 여군 병사 몇 명이 그 여성을 향해 조심스럽게 교관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한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과 긴장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저 연배가 있는 민간인이나 부대 관련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모습은 여느 동네 아주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거든요. 특히 어깨에 메고 있는 작은 배낭이나 편안한 운동화 차림새는 더욱 그런 인상을 강화시켰죠. 오전 10시쯤 부대가 읍내 중심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작은 시골 마을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집 앞에서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들, 가게 문을 열고 준비하던 상인들, 등교 준비를 하던 학생들까지 모두 나와서 지나가는 부대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로 부대가 지나간다더니 정말 오네 장관이야. 장관 이런 걸 언제 또 보겠어 하며 신기한 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그런데 읍내 한복판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길가에 나와 있던 동네 사람들이 부대 중간에 있는 중년 여성을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 나이 든 아줌마도 군인이야? 요즘은 나이 제한이 없나 보네. 저 나이에 저렇게 오래 걷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을까? 혹시 군무원인가?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저런 분도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네라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요즘 여자들도 참 대단해라며 감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중년 여성은 아무 반응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마치 그런 시선들과 속삭임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오히려 더욱 의연한 자세로 꿋꿋하게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읍내를 지나 1시간 정도 더 걸었을 때 부대 지휘관이 잠시 휴식을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친 다리를 쉬기 위해 도로변 곳곳에 자리를 잡았고 일부는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러 가기도 했죠. 그 중년 여성도 편의점 앞 평상에 조용히 앉아 물병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워진 정오 무렵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지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편의점 앞 그늘진 곳에 앉아있던 불량배 3명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한참 전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얼굴이 붉어진 채로 큰 소리로 떠들며 지나가는 병사들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야, 군인들 좀 봐라. 저것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우리 때랑은 다르네 하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그들 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일어나더니 근처에 있던 여군 병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여자 군인 군대에서 이런 것도 써?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빈 깡통을 그 여군 병사 발치에 툭 던졌어요. 여군 병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불량배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왜 말 안 해? 군인이면 당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나약해도 되나? 다른 병사들도 상황을 눈치챘지만 민간인과의 충돌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규정상 민간인과의 마찰은 최대한 피해야 했거든요.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라면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답답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평상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에게 다가가더니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의를 지켜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오히려 이를 더욱 우습게 여겼죠. 아줌마가 뭐라고 하네. 가장 앞에 선 불량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군복 입었다고 진짜 군인인 줄 아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그 중년 여성의 뺨을 툭툭 2번 쳤어요. 집에 가서 애나 봐요, 애나.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고 몇몇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민간인에게 손을 대는 순간 군법에 걸릴 수 있었거든요. 특히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과도한 대응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뺨을 맞고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곧은 자세로 서서 불량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듯한 침착함이었죠.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뺨을 맞고도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을 본 불량배들은 더욱 우쭐해졌어요. 봐라, 이 아줌마 정말 웃기네. 군복 입고 폰만 잡더니 별거 아니잖아 하며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지만 여전히 규정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후방에서 천천히 걸어오던 한 명의 장교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차렷! 그 외침과 함께 그는 중년 여성을 향해 바싹 다가가더니 완벽한 경례 자세를 취하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부대 집결 완료, 출발 준비되었습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불량배 3명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움직임을 멈췄어요. 준장님, 지금 뭐라고 했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현실 감각이 둔해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벌어진 일들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어요. 준장님께 경례 하는 구호가 울려 퍼지자 편의점 앞 전체가 삽시간의 군기로 가득 찼습니다. 방금까지 평범한 아줌마로 보였던 그 중년 여성이 실제로는 부대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중년 여성, 아니 이제는 준장이라고 불러야 할 그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위험 있는 눈빛이 드러났어요. 오랜 군 생활에서 단련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단 직속 지휘관입니다.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소속과 신분을 밝혀주시죠. 불량배들은 이제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방금까지 그의 뺨을 친 놈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준장이 뭐야? 사단장보다 높은 거야? 서로 속삭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군에 대해 잘 몰랐던 그들도 준장이라는 계급이 얼마나 높은 직책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어수선했던 휴식 시간이 순식간에 긴장감 넘치는 상황으로 변했어요. 병사들의 표정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지휘관이 이런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며 분노했지만 이제 상황이 정리될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준장은 여전히 침착한 모습으로 불량배들을 바라봤습니다. 복수심이나 분노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죠. 불량배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올바른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깨달은 불량배 중 한 명이 황급히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을 둘러싼 헌병들이 그를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어디 가십니까? 헌병 중 한 명이 차분하게 말하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치려던 불량배는 완전히 기가 죽어 놓아주세요. 제발하며 애걸하기 시작했죠. 남은 2명의 불량배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준장의 뺨을 친 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준장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면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엄청났어요.
단순히 계급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나이나 성별,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입니다. 불량배들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준장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위압적이었거든요. 무릎 꿇으세요. 준장의 명령에 3명 모두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히 뺨을 친 놈은 이미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며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준장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모독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방금 한 행동은 저 개인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준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인들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독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불량배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존경심이 앞섰어요. 자신들의 지휘관이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십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 상황을 교육의 기회로 만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준장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여성이라고 겉보기에 평범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가치가 있습니다. 불량배들은 이제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걸렸다는 생각에 두려워했지만 준장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반복했어요.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고 소속 파악해서 해당 기관에 통보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날 오후 부대로 돌아온 병사들 사이에서는 편의점 앞에서 벌어진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병사 중 한 명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기념품 삼아 찍었던 건데 나중에 보니 역사적인 순간을 담은 영상이 되어버린 셈이었죠. 야, 이거 봐봐. 진짜 소름 돋는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불량배가 준장의 뺨을 치는 장면부터 나중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완전 멘붕이네. 당연하지. 준장님한테 손을 댔으니까 하며 신기했죠. 영상은 곧 부대 내 커뮤니티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우리 부대 준장님의 위엄이었어요.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리더는 다르다.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진짜 존경스럽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지 같은 찬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영상의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준장의 대응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교육의 기회로 만드는 게 정말 대단하다. 나였으면 진작 화냈을 텐데. 역시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구나 하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영상은 다른 부대로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갔고 곧 전국의 장병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군 최초 원스타 사단장, 민간인 무시에도 묵묵히 행군하다 반전 같은 제목으로 여기저기 공유되었죠. 특히 여군들 사이에서는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우리의 롤모델이다 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어요. 그동안 군대 내에서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이런 당당한 모습이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본부에서도 이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이런 리더십은 모든 간부들이 배워야 한다며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사례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같은 주제로 말이죠. 영상을 본 한 고위 간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교육적 효과를 우선시한 판단력,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까지 완벽한 리더십의 교과서적 사례다. 실제로 이 사건은 곧 군 간부 교육 과정의 필수 시청 영상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병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 존경스럽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특히 우리 부대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일은 곧 부대 전체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병사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거든요.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더욱 진지해졌고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한층 더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곧 군 밖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한 퇴역 군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사례라고 소개했거든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런 리더가 어디 있냐, 정말 멋있다, 나라가 든든하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한 지역 언론사 기자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군 관련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말없이 나라 지키던 장군, 예의를 가르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준장의 놀라운 이력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단순히 고위 간부가 아니라 여군 최초로 준장 계급까지 올라간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수십 년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진정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기사감이네요 라고 편집장에게 보고했죠. 언론사에서는 준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준장은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개인적인 일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요청 끝에 마침내 짧은 인터뷰에 응해주었어요. 다만 자신보다는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날 상황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우리 병사들이었습니다. 준장이 인터뷰에서 첫 번째로 한 말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규정을 지키며 참을성 있게 기다려준 병사들이 정말 기특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기자가 그날의 감정에 대해 물어보자 준장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편견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말이죠.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은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어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교육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려면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필요하니까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창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어요.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롤모델. 진정한 리더의 모습 같은 찬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날 현장에 있었던 한 병사의 증언이었어요. 기자가 따로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병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 병사들을 위해 함께 걸어주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준장님께서 그날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신 거죠. 저는 평생 그 모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한 네티즌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준장이 과거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뒤져보니 20대 시절 아시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기록이 나온 거죠.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었네. 국가대표에서 준장까지 완전 레전드 아니야? 같은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들이 하나둘씩 밝혀졌어요. 대학교 때부터 태권도 특기자로 활동했고 졸업 후 여군 장교로 임관해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진정한 직업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불량배가 건드린 건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준장이었다는 거네.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다 하며 사람들이 새삼 놀라워했죠. 한 무술 전문 기자가 과거 자료를 더 파헤쳐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 철벽 수비로 유명했던 선수였어요. 상대방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정작 자신은 먼저 공격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수비형 선수였구나. 그래서 그날도 참고 견딘 거네. 성격이 원래 그런 분이셨나? 보다 하며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군 입대 후에도 계속 태권도를 지도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대 내 태권도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후배들을 가르쳤고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가르치는 것도 전문가였구나. 완전 먼치킨 캐릭터네 같은 반응들이 나왔어요. 이런 이력이 알려지자 그는 곧 전설의 여군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국가대표에서 준장까지 이런 드라마가 실제로 있다니.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이분 자서전 나오면 꼭 읽을 거야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군 관련 전문 매체에서도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여군 발전사의 산증인 유리천장을 깬 진정한 개척자 같은 제목으로 그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기사에는 그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초기 여군들이 겪어야 했던 편견과 어려움,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간 과정들이 말이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훈련소 교재에 그의 이름이 실리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사례편에 그날의 일화가 수록된 거예요. 앞으로 입대하는 모든 장병들이 이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겠네. 이런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 하며 사람들이 뿌듯해했어요. 특히 후배 여군들 사이에서는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여군 장교 후보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에 관한 글들이 매일 올라왔어요. 롤모델을 찾았다. 정말 존경스럽다. 나도 저런 리더가 되고 싶어 같은 다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여군 장교 후보생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지금까지는 막연히 여군 간부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준장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어요. 겉모습이나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교육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길을 따라 또다시 부대 전체의 행군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새로 부임한 신병들도 함께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그날의 일화가 이미 부대 전설이 되어버린 탓에 신병들도 모두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진짜 그 준장님이세요? 직접 뵐 수 있을까요?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준장은 변함없이 대열 중간에서 병사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병사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스러워졌거든요. 준장님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하며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준장 본인도 묘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석 달 전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먼저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그 일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사건을 목격했던 그는 이미 준장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며 병사들에게 음료수까지 무료로 나눠주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나이든 아줌마라고 수군거렸던 그분들이 이번에는 먼 발치에서부터 경례를 하며 나왔어요. 준장님께서 지나가신다더니 정말이네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오시다니 하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직접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일 신문에서 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든든합니다. 그러면서 손수 기른 사과 한 봉지를 건네주시기도 했죠. 준장은 정중히 받으시며 감사합니다. 병사들과 함께 잘 먹겠습니다라고 답하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동네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몇 명이 준장을 보더니 와, 진짜 여자 장군님이다. 텔레비전에서 본 그분이야. 하며 신기해했어요. 한 아이는 용기를 내어 저도 커서 장군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준장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면 뭐든 될 수 있단다라고 격려해 주셨죠. 편의점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한마을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일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함부로 생각했습니다. 석 달 전 아줌마라고 수군거렸던 분 중 한 명이었어요.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준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지내면 되겠죠. 그 한마디에 담긴 포용력과 따뜻함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동했어요. 행군이 재개될 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준장은 그들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병사들도 더욱 당당한 자세로 걸어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면서 한 신병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영화 같네요. 저런 분 밑에서 군 생활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준장은 다시 한번 조용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그의 묵묵한 걸음걸이였고 변한 것은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리더는 앞장서서 걷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20해 전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은 지금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고 벽면에는 습기가 서려 곰팡이가 피어나곤 했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9살 배기 아들 선우는 언제나 작은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아이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만 그 작은 눈동자는 책에 담긴 세상을 향해 반짝였어요. 김미영은 그런 아들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식당일, 청소일을 번갈아 뛰며 간신히 월세를 감당했지만 아들에게는 늘 웃는 얼굴로 대했어요.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항상 아팠지만 김미영은 그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100점 받았어요. 선우가 시험지를 들고 달려와 자랑할 때면 김미영은 세상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사다 줄게. 그러던 어느 날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퍼진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서로 부산하게 오가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김미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헐값에 집을 팔고 떠나가는 동안 김미영은 혼자 버티기로 결심했어요. 이 집 어떻게든 지킬 거야. 우리 미래야.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김미영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아줌마, 다들 떠나는데 여기서 뭐 하려고. 보상금 얼마 안 된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나가라니까.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단단히 버티기로 했어요. 바닥을 치며 살아온 삶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련하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돌았지만 김미영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매일 밤 그녀는 월세를 모으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아들이 공부할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드나들었죠. 눈물이 날 때면 화장실에 숨어 울었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아들의 자는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재개발 진행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김미영의 주변 이웃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한때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골목은 이제 공사 소음만 메아리 쳤고 그녀가 청소부로 일하던 건물도 철거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김미영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들 선우는 어머니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매일 밤 책상에 앉아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엄마, 나중에 커서 정말 큰 회사 사장님 될 거예요. 그때는 엄마 고생 안 하게 해드릴게요. 선우의 순진한 약속에 김미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어떤 재개발 보상금보다 더 값진 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사이 주변은 점점 더 황폐해졌고 재개발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김미영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인내가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해가 흐른 지금 김미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지하 땅은 재개발되어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김미영은 예상보다 훨씬 큰 보상금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 돈은 아들 선우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고집과 인내로 얻은 그 종잣돈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제는 선우개발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김미영은 아들이 사준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한때 그들이 살았던 반지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김미영의 생활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죠. 오늘도 김미영은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티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편안함과 행복이 느껴졌어요.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아들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선우가 들어섰습니다. 늠름한 체격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20회 전 그 아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선우는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점심은 먹고 다니나? 바빠서 대충 때우고 왔어요. 엄마 음식이 그리웠죠. 선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 김미영은 아들의 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주었고 선우는 어머니의 손길을 고마워하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이 집안의 분위기는 소박하고 따뜻했어요. 엄마 덕분에 이제 나도 사람 구실해요. 선우가 문득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그때 우리 집 지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돈이 제 사업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김미영은 감격에 젖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빗물 새는 소리에 잠 못 이루던 날들,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의 고통과 인내가 지금의 행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선우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김미영은 창가에 서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옛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김미영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죠. 여보세요? 김미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미영아, 나 영숙이야. 얼마만이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김미영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김미영은 소파에 편안히 앉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동창회 모임 있는 거 알지? 이번에는 특별해. 우리 졸업 3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하루 묵기로 했어. 김미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재개발 이후로 연락이 끊겼었죠. 자신의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도 되었고 솔직히 말해 그들과 다시 마주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열정적인 권유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신라호텔? 거기 비싸지 않아? 김미영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다 같이 돈 모아서 프레지덴셜 스위트 바로 아래 등급 객실로 예약했어. 평생 한 번 좋은 데서 자보자는 취지야. 너도 꼭 와야 돼. 김미영은 망설였습니다. 아들 덕분에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그녀는 여전히 20회 전 그 소박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 안 오면 정말 서운할 거야. 우리 다 옛날 생각나서 기다리고 있어. 영숙의 진심 어린 말에 김미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김미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화려한 옷은 없었어요. 아들이 비싼 옷을 사주려 했지만 그녀는 늘 거절했었죠. 소박한 티셔츠와 바지들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김미영은 아들에게 동창회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네요, 엄마.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호텔에서 쉬다 오세요. 오랜만에 엄마도 좀 즐기셔야죠. 난 소박한 게 편해. 그런 호화로운 곳에 가면 어색할 것 같아.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당당하게 가세요. 엄마는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니까요. 김미영은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어요. 그녀는 결국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넣을 옷을 고르며 김미영은 문득 20회 전 반지하 방에서의 나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빗물 새는 천장 아래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시간들, 그리고 그 인내가 가져다준 지금의 생활. 어쩌면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김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가장 깔끔한 남색 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범한 옷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어요. 이렇게 동창의 여행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여행 당일, 김미영은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신라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근엄한 분위기가 그녀를 압도했어요. 입구에서는 제복을 입은 잘 훈련된 직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미영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영숙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 주변으로 5명의 옛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와, 정말 다들 변한 게 없네.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금세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친구들은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미영은 평범한 남색 바지에 얇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차림새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미영아, 너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니? 친구 중 한 명인 수진이 슬쩍 김미영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김미영은 당황했지만 미소를 유지했어요. 응, 난 이런 게 편해서. 아직도 그때 그 동네에 살아. 또 다른 친구 정희가 물었습니다. 김미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디 갈 데가 있겠어. 우리끼리 말이지만 미영이 그때 재개발 때문에 쫓겨났다던데.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영은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김미영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호텔 직원이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고객님, 객실 예약자 맞으신가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묻어났습니다. 네, 맞아요. 김미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예요. 영숙이 끼어들어 상황을 정리했지만 그 말투에는 약간의 연민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객실로 향하는 동안 친구들은 자신들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며 또 누구는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했다며 자랑했어요. 김미영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야, 저 점퍼 봤어? 저런 거 아직 파나? 친구 수진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김미영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반지하 살면서 여기까지 기어왔나 봐. 정의의 비웃음 섞인 말에 다른 친구들도 키득거렸습니다. 김미영은 모욕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우가 이런 상황을 알면 마음 아파할 테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난 기쁨은 이미 사라지고 이제는 어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친구들이 모이기로 한 호텔 연회장. 김미영은 모두가 모일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너무 일찍 온 탓에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미영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조용한 시간. 김미영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롭게 지내고 있지만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한다 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고 자칫하면 허세를 부린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미영이로 남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 음료를 권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그녀 앞에 놓였어요. 김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고급 찻잔에 커피를 제공하는데 자신에게만 종이컵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동안
김미영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컵 커피는 어느새 미지근해져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눈에 흐릿하게 맺혔습니다.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김미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웃고 떠들며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었고 밝은 표정으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김미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미영이 어디 갔지?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인가? 아니면 벌써 방에 들어갔나? 다른 친구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잠시 김미영을 찾는 듯 하다가 이내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김미영은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참다 못한 김미영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3번의 신호음 후에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김미영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는 아들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아. 김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목소리 좀 들려줄래? 선우는 즉시 어머니의 상태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된 톤으로 바뀌었어요. 어디에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김미영은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좀 힘들어서. 호텔 이름이 뭐예요? 선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미영은 다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우는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냐고요? 제가 갈게요. 결국 김미영은 조용히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신라호텔. 30분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선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호텔 입구에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선우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슈트 차림이었어요. 그의 모습에서는 자신감과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어맨이 공손히 인사를 건네며 문을 열어주었고 선우는 당당한 걸음으로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호텔 지배인과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선우개발 대표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신데 미리 연락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요. 호텔 지배인이 깍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요청하신 준비 모두 완료했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미영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로비 구석에 모여서서 이 광경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TV에서 본 것 같은데. 선우개발, 그 유명한 건설회사 대표 아니야? 영숙이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어요.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특히 아까 김미영을 비웃었던 정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선우는 연회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로는 호텔 직원들이 줄지어 따랐어요. 연회장 구석, 여전히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는 김미영을 발견한 선우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선우는 김미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미영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아, 내가 왜 여기 왔니? 어머니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죠. 선우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선우를 바라보았고 김미영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모욕당하셨어요?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선우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선우는 천천히 일어나 호텔 매니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왜 제 어머니께 종이컵에 커피를 드렸죠? 매니저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선우는 그의 말을 자르고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호텔의 스위트룸 전체 우리 가족 전용으로 운영합니다. 호텔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지배인은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네, 대표님. 기존 예약 고객분들께는 전액 환불과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김미영의 친구들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고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특히 김미영을 비웃었던 수진과 정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올라가요. 선우는 김미영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프레지덴셜 스위트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김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원한 적이 없었어요. 자신이 부유해졌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과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사랑과 보호의 마음이 느껴져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김미영의 친구들은 충격과 부끄러움, 그리고 질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미영아, 우리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영숙을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저녁 식사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자존심과 부끄러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정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미영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랜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김미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각자 다르잖아. 나도 너희를 이해해. 그 순간 김미영의 너그러움에 친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김미영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원하신다면 어머니 친구분들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선우가 제안했습니다. 김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그냥 우리 둘이 보내고 싶구나, 아들. 선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김미영은 친구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미소였고 동시에 작별의 미소이기도 했어요. 남겨진 친구들은 입도 떼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깨달음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항상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였는데. 수진이 덧붙였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미영이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달라진 거야. 그들은 깊은 침묵 속에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이 갑자기 너무 허황되고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한편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미영은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들. 엄마가 너를 귀찮게 해서. 김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제 자랑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호텔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안내받은 김미영과 선우는 넓고 호화로운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묵는 건 처음이네. 김미영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선우는 미소 지으며 어머니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저녁 식사는 제가 준비했어요. 김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어떻게? 제가 이 호텔 오너와 사업상 인연이 있어서요. 미리 연락해놨습니다. 선우는 설명했습니다. 곧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호텔의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니었어요. 김미영이 집에서 아들을 위해 자주 해주던 된장찌개와 소박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이건, 김미영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부탁했어요. 셰프가 꽤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먹는 소박한 집밥. 그 아이러니가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반지하에서 버텨주셔서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 수 있었어요. 김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0해 전 모두가 떠나가는 재개발 지역에서 홀로 버텼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으로 자라는 게 더 중요했어. 그런데 넌 둘 다 이루었구나.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때 인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김미영은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도착한 안도감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알아. 친구들이 너를 알아보는 순간 엄마는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그건 내가 성공한 사업가여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 달려와준 따뜻한 아들이기 때문이야.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선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 내일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 아니면 해외여행?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냥 우리 집에 가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선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그날 밤 호텔 최고층에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김미영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남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된 관계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녀가 반지하에서 버틴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급 호텔의 부드러운 침대에 누운 김미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반지하 방의 작은 책상에서 공부하던 어린 선우의 모습과 지금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은 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어요. 둘 다 같은 눈빛,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